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두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 장녀를 시집 보냈으며 그때 신랑의 나이는 22세의 대감댁 자제였다. 그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딸이 혼인할 길이 없게 되었다가 둘째 딸이 어렵사리 나이 많은 노총각 하나를 구해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그 신랑의 나이는 40세 되는 선비였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 많던 종들도 다 떠나고 겨우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셋째 딸은 겨우겨우 호라비 하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신랑의 나이는 50세가 넘은 양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이 친정에 모일 기회가 생겨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각자 자기 신랑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먼저 22세 사내와 결혼한 장녀가 말하기를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빳빳한 침이 있더라. 육침이. 그러자 40세 부록과 결혼한 둘째 딸이 답하기로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힘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50세 지천명과 결혼한 셋째 딸이 말하는데 글쎄, 우리 신랑은 침도 힘줄도 아니고 다만 힘 없는 껍데기와 부드러운 고기뿐이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연히 세 딸들의 그 말을 엿들은 노인이 크게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 사정이 낭패를 보아 둘째와 셋째가 육침의 맛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한스럽구나. 정말 한스럽도다. 그때 그 집에 하나 남은 종인 떡새가 노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주인어른,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 아씨 모두 빳빳한 육침을 질리도록 맛보았습니다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이 몹시 예쁘지 않은 한 처녀가 있었다. 그래서 처녀의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할까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동네 어리숙한 한 총각과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는 혹시 신랑이 첫날 밤에 딸의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 얘야,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알겠지. 그래,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게야. 예,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렇게 딸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고 걱정이 된 부모는 첫날 밤 신방 앞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신방에서 나오기에 부모는 얼른 딸을 불러 붙잡고 물었다. 그래, 얘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잤니? 혹시 신랑이 내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실망하거나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니? 밤새 걱정이 되어 잠을 한숨도 못 잤단다. 그 말에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엄마, 걱정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처음에는 내 얼굴을 보고 좀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함께 잠자리를 해보고는 아주 좋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딸을 보고 부모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래, 내 말을 들으니 이제 한시름 놓이는구나. 헌데 신랑이 무어라 칭찬하더냐? 네, 그러니까 신랑이 말하길 그 참 얼굴은 못생겼지만 잠자리 하나는 별미로구나. 그 맛이 정말 별미야. 라고 하며 칭찬했어요. 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친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 여자들 치마미 그 맛이 별미라는 건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알지. 옛날 어느 마을에 좀 어리숙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선 장사가 집 앞을 지나며 소리를 질렀다. 앞으로 주면 3마리, 뒤로 주면 2마리. 앞으로 주면 3마리, 뒤로 주면 2마리. 그 말의 뜻은 앞에 있는 것은 작아서 3마리씩 주고 뒤에 있는 것은 커서 2마리씩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리숙한 여인은 그것을 달리 이해하고 생선 장사에게 말했다. 난 앞을 대줄 테니 3마리만 주시오.
하고는 생선 장사에게 몸을 바쳤다. 그리고는 생선 3마리를 얻어서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구워주었다. 그러자 남편이 맛있게 먹고는 아내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생긴 생선이요? 그러자 아내가 자랑스럽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이 듣고 보니 기가 막힌 일이었으나 맛있게 먹은 뒤인지라 좋은 말로 타일렀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오. 알겠소? 네, 알겠어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또 생선이 밥상에 올랐다. 아니, 이건 또 웬 생선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앞으로는 그런 짓 절대 말라고 해서 뒤로만 그런 짓을 했어요. 남편은 어이가 없었으나 이번에도 좋은 말로 타일렀다. 이제는 뒤로도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시오. 아시겠소? 네, 알겠어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순순히 대답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생선 반찬이 밥상에 올랐다.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내를 쳐다보고 물었다. 아니, 이게 또 어떻게 된 것이오? 그러자 아내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이 앞으로도 하지 말고 뒤로도 하지 말래서 앉아서 했어요. 한양에 살던 한 선비가 전국을 여행하던 중 한 시골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딸이 있었다. 아니, 이 시골에 이런 미인이 있다니. 선비는 머무는 동안 기회를 보아 밤에 몰래 처녀를 유인해 옷을 벗기고 마음껏 데리고 놀았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이치라는 것이오. 잘 아시겠소? 네, 선비님. 음양의 이치가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처녀가 복통을 일으켰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어머니, 배가 뒤틀리고 아파요. 처녀가 배를 움켜쥐고 뒹구니 처녀의 모친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웃 봉사에게로 달려갔다. 우리 딸아이가 무슨 잡귀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뒹굴고 있으니 점을 좀 쳐봐 주시오. 곧 봉사가 점을 쳐서 점괘를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혹시 그 집에 남쪽 지방에서 온 손님이 있어?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의 육침을 이용해 치료를 하면 나을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남쪽에서 온 손님이라고요? 우리 집에 한양서 온 손님이 머물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육침이 도대체 무엇이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손님에게 육침을 좀 놔달라고 해보시오. 그러면 복통이 깔끔하게 나을 것이오. 처녀의 모친은 집으로 돌아와서 묵고 있는 손님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딸의 복통과 봉사의 점괘를 얘기하고는 선비에게 부탁했다. 선비님, 딸의 복통 때문엔 남쪽 지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침이 필요하오니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웃으며 답했다. 부인, 내가 육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귀한 물건이라 함부로 쓸 수 없으니 혹시 따님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치료를 해주겠소. 그리하여 선비는 또다시 처녀와 재미를 보았다. 복통이 나으려면 육침을 몇 번 더 맞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선비님.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비님, 어서 나와 보시오. 급한 일이오. 우린 관가에서 나왔는데 같이 좀 갑시다. 아니, 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것이오? 사또께서 복통으로 쓰러지셨으니 어서 빨리 육침을 챙겨 우릴 따라오도록 하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하도 무능하여 집안 형편이 어렵고 더욱이 연장이 부실해 밤에 하는 그 일도 잘하지 못하여 부인은 늘 불만이 많았다. 당신이 일이 무능하니 내가 살 수가 없구려. 도대체 언제쯤 나를 기쁘게 해주시겠소? 내 구슬하던가 해야지.
그리하여 마침내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에 무당이 춤을 추며 빌기 시작했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집 남편의 약물이 쇳덩이처럼 강하고 딱딱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남편이 멋쩍어하며 무당에게 말했다. 무당님, 그렇게까지 빌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지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여보, 이 굿에 미천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 쇠덩이 정도는 되어야 본전을 건질 수 있을 게 아니오. 이에 무당이 계속해서 빌기 시작했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라옵건대 이 집에 돈 100냥과 비단 100필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또 무당에게 말했다. 아니, 무당님, 이왕 빌 바에는 좀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 일이지. 겨우 100냥이 뭡니까? 한 1000냥쯤 생기게 빌어주세요. 그러자 또 아내가 눈꼬리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아니에요. 100냥이랑 비단 100필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이 생기면 이 인간 틀림없이 처벌을 얻을 테니까. 옛날 어느 고을에 머슴 사는 덕세가 정력이 강해 많은 여인네들을 유혹해 정을 통하곤 했다. 그런데 이웃 동네에 사는 옹심이 역시 욕정이 넘쳐 정력이 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하루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덕세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교섭해 어느 날 산속 계곡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반갑소. 내가 바로 덕세요. 옹심이라 하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으슥한 골짜기로 돌아 들어가니 널따란 바위가 있어서 두 사람이 충분히 누울 만큼 넓었다. 게다가 봄철의 따뜻한 햇볕 또한 잘 비치니 애정놀이 하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이었다. 이 좋은 바위를 만난 건 우리 두 사람에게 정말 행운이요. 이렇게 좋은 장소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요. 이렇게 놀기 좋은 곳이 어디 그리 많겠습니까? 곧 두 사람은 바위 위로 올라가 준비해온 술을 한 잔씩 나누어 마신 다음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봅시다. 덕세는 즉시 옹심이를 끌어당겨 몸 위로 올라가 한바탕 일을 벌였다. 잠시 후 욕정에 가시지 않은 두 사람은 또 한 번 거사를 치렀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참 만에 그 일을 끝내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의 작업이 끝나니 두 사람 모두 사타구니 사이가 질펀하여 마치 흙탕물을 가져다 부어놓은 것 같았다. 덕세가 여인의 옆에 누워 말했다. 우리들의 그곳이 질펀하여 다 마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구려. 그러니 이대로 반드시 누워 다리를 벌리고 젖은 부분을 햇볕에 말리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미있는 결합을 한 후에 집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예,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나란히 누운 채 두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젖은 사타구니 사이를 햇볕에 내놓고 말렸다. 그런데 여인은 별로 재미가 없어 아래가 촉촉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몸을 맞대고 싶었다. 이보시오. 내 것은 벌써 다 마른 것 같은데 어서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러나 덕세는 너무 힘을 쏟았기에 좀 더 푹 쉬고 싶었다. 기다리시오. 내 것은 아직 좀 더 말려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은 슬그머니 화가 나서 물었다. 아니, 내 것은 깊숙한데도 다 말랐는데 당신 것은 툭 튀어 나왔으면서도 아직도 덜 말랐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이에 덕세가 말했다. 아, 그것은 다 이유가 있소이다. 당신 것은 쪼개져 있어 빨리 마르지만 내 것은 통째로 말리니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양반집에 색을 밝히는 선비가 있었는데 마누라가 무서워 매사에 조심조심하였다. 그런데 그 집에는 어떤 종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인 여종 사머리는 자태가 곱고 색을 밝혀 주인 양반과 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인 칠복이는 우둔하여 눈치가 없고 미련하였다. 어느 날 주인 양반이 여종과 뒷동산 숲속으로 가 그곳에서 그 짓을 몰래 벌이고 있었다. 무서운 마누라한테 걸리면 피똥 쌀지 모르니 이렇게 숲에 숨어서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오. 그런데 여종과 한창 그 짓을 벌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칠복이가 나타났다. 아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지? 일이 탈로 날 것을 염려한 양반은 얼른 여종의 치마를 치켜 올려 그녀의 얼굴을 가리곤 칠복이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자 칠복이는 웃으며 얼른 그 자리를 피해 주었다.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칠복이가 슬그머니 주인 양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주인어른, 아까 소인이 얼른 피해줬으니 제 눈치도 대단하지 않사옵니까? 이에 주인 양반이 말했다. 아무렴 기특하고 말고 칠복이 자네 영 미련한 줄 알았는데 다시 봤어. 만일 내가 재빨리 피해주지 않았다면 서로 얼마나 무안했겠는가. 그래서 소인이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요. 기특해, 아주 기특해. 주인 양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칠복이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아내한테 자랑을 늘어놓았다. 여보, 낮에 주인어른이 뒷동산 숲속에서 어떤 여자랑 여차여차하고 계시지 뭔가? 그런데 내가 공연이 방해되는 건 아닌가 해서 얼른 자리를 피해 주었더니 주인어른께서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시지 뭔가? 남편의 말을 듣고 난 사모리가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건 엄연히 양반네들의 일이니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요. 바깥 사람들이 알면 큰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칠복이가 이러는 것이었다. 이 사람아, 내가 어디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나? 염려 붙들어 매라고. 바깥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안방마님께만 살짝 말씀드렸네. 그리하여 그날 밤 주인 양반은 피똥을 쌌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우둔하고 좀 모자란 어떤 남자가 나이 20에 첫 아이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우둔한 남자는 어리석게도 새로운 고민이 생겨났다. 이 아이의 머리가 아내의 그곳을 통해 빠져나왔으니 필경 그것이 아이의 머리만큼 크게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이 작고 초라한 소중이로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하고는 아이의 머리와 아내의 하복부를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는 날이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부부는 합방을 잊은 채 몇 달을 보내게 되었다. 아내가 답답한 나머지 늙은 여종을 불러 말했다. 서방님이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이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고 내 하복부를 살피곤 할 뿐 부부의 교합엔 뜻이 없으니 어인일인지 알 수 있겠는가? 늙은 종은 한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역시 남녀지사의 경험이 많은지라 미소를 지으며 아시마님, 틀림없이 서방님은 아이를 낳은 후로 아씨의 옥문이 아이의 머리만큼 커진 것으로 단정하옵고 시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자 아씨 마님이 아니 세상에 그런 멍청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쇳내에게 따로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서방님이 드시면 쇳내에게 인절미를 구워 올리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고 늙은 종이 청했다. 이에 아씨 마님은 그날 밤 인절미를 구워 오도록 분부했다. 종이 인절미를 따뜻이 구워 한 상 올리니 서방이 그것을 보고 허허, 그거 한번 먹음직스럽구나. 이에 늙은 종이 미소를 지으며 서방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 인절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어도 곧 다시 오므라듭니다. 이렇듯 여자의 그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자 서방은 당황한 나머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이에 늙은 종이 다시 말했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것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오나 이 인절미에 손가락을 꽂았다가 빼내면 구멍이 다시 합하여지는 것 같이 여자의 그것도 곧 다시 오므라드는 것입니다. 이에 우둔한 서방이 우물쭈물하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나는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넣어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옛날 어느 마을에 자색이 고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먼저 죽어 일찍 과부가 되었다. 과부는 때때로 남편의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며 괴로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때 이목구비가 수려한 한선비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곡절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그 앞에 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하게 생각한 젊은 과부가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시오? 내 처가 얼마 전에 죽어 항상 슬픔을 품고 있었소. 그런데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여인의 애통한 곡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곡을 하게 된 것이오. 그 얘기를 들은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연을 말하고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선비가 더욱 크게 곡을 하며 내 아내가 살아생전에 늘 자신의 손이 작은 것을 자책하고 나의 건망증이 심한 것을 책망하였으니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을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또 곡을 하였다. 그러자 여인이 묻기를 손이 작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미요? 부끄러워서 차마 말 못하겠소. 궁금해진 여인이 힘써 묻자 선비가 말했다. 내 물건이 매우 큰데 아내는 그것을 움켜쥐기를 좋아하였소. 그러나 손이 작아 두 손으로도 다 잡히지 않아 늘 그것을 한탄하였소. 그럼 건망증은 무얼 말함이요? 나는 양기가 너무 강해서 매일 밤 방사를 벌였는데 매번 까먹고 하고 또 하고 하였소. 그 말을 들은 과부는 야릇한 감정이 문득 발하여 일어나면서 말했다. 피차가 같은 심정으로 짝을 잃고 통곡하고 있으나 통곡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 당신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듯하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여인의 집으로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야 이놈아, 두 손은커녕 한 손도 남는데 어디서 혀를 놀려? 너 죽을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 그만 실언을 하였소. 그래 좋다. 근데 너 이놈 밤새도록 할 수 있다고 했지? 못하면 내 놈도 무덤에 묻힐 줄 알아라. 김생원 집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고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여 한번 물어보았다. 그래 얘야, 시집살이가 고되더냐? 그런 건 아니에요. 딸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에 친정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서방이 속이라도 썩히더냐?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운 모양이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냐?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아니요.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아랫배에 뭔가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깨름직해요. 너 그렇다면 임신을 한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랫배 속이. 그래? 그렇다면 큰일이로구나. 어머니는 벌써 딸의 몸에 태기가 있다니 이건 보통 큰 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했다.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몸에 태기가 있다면 큰일인데 어디 잘 좀 살펴보시오. 그러나 의원이 아무리 진맥을 해보아도 딸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임신도 아니고 아무런 병도 없습니다. 얘야, 임신도 아니고 병도 아니라는데 넌 왜 아랫배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애미한테 숨길 게 무엇이 있느냐? 어서 내가 걱정하는 걸 말해보거라. 그러자 딸이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신랑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올 때면 커다란 무만한 것을 달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작아져서 고추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줄어든 몫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랬으니 정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허허, 그건 병이 아니니 아무 문제가 없소이다. 그래 얘야, 그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그나저나 무만한 것이라니 정말 부럽다 부러워. 옛날 어느 고을에 살던 어떤 처녀가 한 양반댁의 선비와 결혼을 하게 되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신부가 밖으로 나가보니 신랑을 따라온 선비 집종들이 몰려와 신부에게 잘 주무셨느냐고 문안 인사를 드렸다. 세아 씨 잘 주무셨습니까? 이때 신부가 그 종들을 쏘아보며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놈들아, 너희 도련님에게 원래 첩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요. 신부가 화를 내며 다시 물었다. 바른 대로 말하거라. 도련님이 집에 첩을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느냐니까. 신랑 집 종들은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우리 도련님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해서 첩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더욱 화를 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요것들아, 거짓말 마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너희 도련님이 첩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찌하여 밤에 잠자리를 하면서 그렇게도 능숙하고 다양하게 거침없이 잘할 수가 있단 말이냐? 거짓말 말고 첩이 몇 명인지 바른 대로 이루거라. 아닙니다, 세아 씨. 소인들은 정말 사실대로 아랜 것이옵니다. 신부는 혼자 씩씩거리면서 종들을 쏘아보았다. 이에 한 종이 신부에게 말했다. 그런데 거참 희한한 일입니다요. 세아씨께서는 귀중 처녀로서 우리 도련님과 첫날 밤을 한번 겪어보고서 어찌 신랑의 그 숙달된 잠자리 기능을 그렇게도 잘 아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 이에 당황한 신부가 둘러댔다. 아차, 내가 잠깐 옆집 김총각이랑 착각했나 보구나. 옛날 어떤 사내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칠복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어디 보자. 너는 착하게 살지 못했으니 전생에 지은 업보로 인해 당나귀로 환생하거라. 그렇게 사내는 당나귀로 변하고 말았다. 염라대왕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남을 괴롭히거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 너는 전라도에 사는 나이 70의 김칠복이가 아니더냐?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나이 40의 김칠복입니다. 허, 이거 참 미안하게 되었구나. 사람을 착각하여 잘못 데려왔구나.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켜 줄 테니 시체를 장사하기 전에 얼른 다시 돌아가도록 하여라. 이에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그렇게 살아난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그날 밤 부인과 뜨거운 밤을 보내려는데 염라대왕이 너무나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사내의 거시기가 당나귀의 거시기 그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여보, 큰일 났소. 내 다시 지옥으로 가서 거시기를 바꿔와야겠소. 아무래도 이것이 너무 크니 불편하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안 돼요. 다시 가면 틀림없이 염라대왕이 당신을 잡아서 다시 안 보내줄 거예요. 라고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겠지만 제가 좀 참아볼 테니 그냥 살자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어린 과부가 있었다. 어느 날 어린 과부가 돈 많은 어리숙한 노총각과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첫날 밤을 맞은 초보 신랑이 신부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려고 이불 속으로 신부의 몸을 만지며 내려갔다. 그래, 아버지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내 소중이를 넣으면 된다고 했지. 그런데 신랑의 손이 점점 신부의 하체에 이르러 보니 신부의 두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에 크게 놀란 신랑이 중얼거렸다. 아니, 내가 두 다리 없는 아내를 얻었으니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한단 말인가? 당황해하는 신랑에게 신부가 말했다.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서 시작하지 않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다리 없는 신부와 살 수는 없지. 이에 놀란 신랑은 몸을 돌려 곧바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딸에게 따져 물었다. 얘야, 도대체 왜 신랑이 내가 다리가 없다고 하면서 야단이냐? 그러자 딸이 장황하게 설명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랑이 겨우겨우 일을 시작하려 하기에 내가 두 다리를 천정을 향하여 번쩍 들고 있었더니 그 야단이지 뭐예요? 하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아니 얘야,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서둘렀느냐? 내가 신랑에게 알아듣게 잘 말할 테니 다시 첫날 밤을 보내도록 하여라. 그 말에 딸이 꺼지라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한탄했다. 에이 젠장! 이번에도 또 멍청이 같은 녀석에게 시집간 것 같네. 옛날 어느 마을에 첩을 들이고 싶어 안달이 난 어떤 부잣집 선비가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다. 여보, 집안일이 많으니 첩을 들이면 당신이 하던 일을 대신해 주니 편하지 않겠소? 음식은 물론이고 장도 봐주고 옷도 대신 지어줄 것이니 얼마나 좋겠소? 당신은 그냥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첩을 들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소? 하면서 부인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 사머리가 있는데 뭘 또 집안에 사람을 들인다는 거예요? 부인이 앙칼지게 대답했다. 그런데 사머리는 눈치가 없어 일도 서툴고 요리 솜씨도 형편없어 거의 당신이 다 하지 않소? 그리고 첩이 있으면 일뿐 아니라 당신 말동무도 되어주고 할 테니 덜 심심하지 않겠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뜻밖에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듣고 보니 당신 말대로 첩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편하겠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첩을 열이라도 들여놓으세요. 하면서 쉽게 승낙해 주는 것이었다. 여보, 고맙소. 정말 현명한 선택이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요. 마침내 부인을 설득한 남편은 속으로 뛸 듯이 기뻤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 그게 뭔지 말해보시오. 내 무슨 일이든 다 들어드리리다. 첩을 들여도 된다는 아내의 말에 신이 난 남편이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돌쇠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참에 힘세고 젊은 머슴 하나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남편이 있는 여자와 과부가 함께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고 있었다. 한참 일을 하던 과부가 조그마한 오이를 하나 들더니 말했다. 에휴, 나는 이 정도 크기의 물건이 있는 남자 하나만 있으면 정말로 원이 없겠다 없겠어. 이 말을 들은 남편 있는 여자가 커다란 오이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머, 이 오이 엄청 크네. 엄청 커. 자세히 보니 빳빳하고 큰 것이 우리 신랑 것하고 정말 비슷한데. 하며 은근히 과부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과부에게 말했다. 근데 너무 큰 것도 소용없어. 아프기만 하지 적당한 것이 좋아. 그리고는 과부에게 오이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남편이 없으니 이 오이를 줄 테니까 알아서 잘 사용해 보라고. 하며 또다시 과부를 놀리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과부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신랑 것은 삶은 가지처럼 축 처져서 시들시들해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던데. 옛날 어느 마을에 늘 콧물을 한 사발씩 흘리는 사내가 있었다. 이를 못 마땅해 한 아내가 야단을 치며 말했다. 어서 의원에 가서 약을 먹던지 어떻게 치료 좀 하세요.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의원 날이 내가 늘 콧물이 흘러서 그러는데 이걸 멈출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하길.
내가 보니 코가 커서 콧물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거시기도 크시오? 코와 거시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거시기를 조금 자르면 틀림없이 콧물이 멈출 것이요. 의원의 말에 당황한 사내가 물었다. 거시기를 잘라도 마누라와 밥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자르는 것이니까 밤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오. 의원의 말에 사내는 거시기의 3분의 1을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콧물이 멈추는 것이었다. 그렇게 의원에 갔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요? 치료는 잘 받았나요? 내 말끔하게 치료받았어. 남편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아내가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콧물 나도 좋으니 당장 가서 다시 붙여오시오. 난 그 큰 거 없이 못 산단 말이오. 발끈하는 아내 때문에 사내는 의원을 다시 찾아가서 잘라버린 거시기를 붙여달라고 했다. 그런데 의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떼버린 걸 고양이가 물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에 화가 난 사내가 거시기를 물고 간 고양이를 붙잡아 호통을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어서 내 거시기를 뱉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고양이는 야옹야옹만 할 뿐이었다. 이놈, 어서 삼켜버린 내 거시기 뱉어내라. 이놈아, 우리 마누라도 아까워서 물었다 뱉었다 한단 말이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사나운 마누라를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누라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마누라가 두 눈만 부릅떠도 부들부들 떨었다. 여보, 내가 아까 말한 장작은 다 패였어? 아니, 너무 많아서 아직 다 못했소. 아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직도 못했다는 거요?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요? 부인은 매번 아주 작은 일에도 남편의 콧등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마구 욕을 퍼부어 대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밤일을 하던 남편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아내가 또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인간아, 당신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것이 뭐요? 필요도 없는 거시기 달고 다니지 말고 그만 떼버리시오. 이에 참다 못한 남편이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아니, 이놈의 여편네가 하늘 같은 남편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는 밖으로 나가 본때를 보일 생각으로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 나쁜 여편네야. 그러자 마누라가 즐겁을 하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뒤쫓아가면서 소리를 마구 질러댔다. 이놈의 여편네야, 어디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다리 몽둥이를 그냥. 이때 느닷없이 도망가던 마누라가 획 돌아서더니 옆구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그래, 당신은 어쩔 셈이야? 설마 그 몽둥이로 나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라고 하며 분노가 절정에 다다른 아내가 무섭게 남편을 노려보았다. 이에 정신이 돌아온 남편은 즐겁한 나머지 꿇어앉아 몽둥이를 제깍 마누라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가 정신이 약간 나간 것 같소. 그러니 그 몽둥이로 날 때려주시오. 옛날 3명의 사내가 한양을 가기 위해 산을 넘던 중 밤이 되고 말았다. 이보시게들 소문 들었소? 여기서 밤마다 귀신이 나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예끼 이 사람아, 귀신은 무슨 얼어 죽을 귀신.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데 잠시 후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귀신이 나타난 것이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3명이나 만나다니 오늘은 포식하겠구나. 귀신의 말에 사내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귀신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늙으신 부모와 어린 처자식이 있습니다. 귀신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고민하던 귀신이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한 사람씩 수수께끼를 낼 테니 맞히면 살려주고 틀리면 간을 빼먹겠다. 귀신이 첫 번째 사내에게 물었다.
산 밑에 수풀이 있고 수풀 밑에 우물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야 쉽지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거시기가 아닙니까? 틀렸다. 정답은 남자의 수염이다. 코 밑에 수염이 있고 수염 밑에 입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사내를 잡아먹은 귀신이 다음 사내에게 물었다. 볼 때는 갈라져 있다가도 안 볼 때는 서로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사내도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건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틀렸다. 정답은 아래 위 눈꺼풀이다. 자지 않을 때는 갈라져 있고 잘 때는 붙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내 역시 잡아먹은 귀신이 마지막 사내에게 물었다. 누웠다가 앉아서 자꾸만 일어서려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사내도 웃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것도 모를까 봐서요. 앉았다 자꾸만 벌떡 일어서는 것은 바로 내 거시기가 아닙니까? 틀렸다. 정답은 오뚜기다. 하지만 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 어디 한번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살려주도록 하마. 옛날 어느 마을에 행실이 좋지 못해 어디를 가든 다리를 벌리고 앉는 과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툇마루에 퍼질러 앉아 있는데 고양이한테 쫓기던 쥐가 과부의 그곳이 자기 집인 줄 알고 홀짝 뛰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러자 과부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이고 세상에, 쥐가 그곳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그런데 때마침 동네에서 어리숙하기로 소문난 총각 칠복이가 마당 앞으로 지나가기에 과부가 소리쳤다. 이봐요, 칠복이 총각. 시간 있으면 나하고 한번 재미 좀 보지 않을래요? 그동안 여인을 한번 안아보려고 무진장 노력해온 칠복이는 웬 횡재인가 싶어 좋아 어쩔 줄을 몰랐다. 저야 좋지요. 근데 그 말 참말이지요? 나중에 딴 말하지 마셔요. 결국 칠복이 총각이 과부와 살을 섞게 되었는데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쥐가 보고 있자니 자기 같은 놈이 또 들어오는지라 나가서 덥석 칠복이의 거시기를 물고 놓지 않았다. 순간 칠복이는 거시기 끝이 따끔하고 아파서 이크하고 얼른 빼냈다. 아이고 나죽네 나죽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칠복이가 아파하는 사이 거시기를 물고 있던 쥐가 함께 끌려 나왔다. 결국 과부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된 셈이었다. 그 후 얼마 있다 칠복이는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런데 각시와 첫날 밤을 지내려는데 자꾸만 거기서 쥐가 나올 것만 같았다. 야옹야옹 야옹야옹. 그래서 쥐를 쫓느라 신부의 그곳에 대고 야옹야옹하기만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신부가 물었다. 아니 왜 자꾸 거기에다가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의 그곳에서 자꾸만 쥐가 나와서 물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요. 그러자 영리한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다. 서방님 안심하세요. 저는 다리를 늘 오므리고 있어서 쥐가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칠복이는 기뻐하며 무사히 첫날 밤을 치를 수 있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어수룩해 보이는 젊은 선비가 그 기생을 찾아왔는데 기생은 그 선비를 한껏 깔보고 대뜸 시험부터 해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선비님, 글은 좀 배우셨지요? 아니, 못 배웠네. 원 세상에나, 남자가 글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소. 그런데 손등이 하얀 걸 보니 영 무식쟁이 같이는 안 보이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시오. 선비님, 소나무는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 그럼 학이 잘 우는 까닭은 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원, 저런. 그럼 길가에 있는 나무가 떡 버티고 서 있는 이치는 아시나요? 글쎄, 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기생은 선비가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없으므로 콧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러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그 속이 단단한 까닭이고요. 학이 잘 오는 것은 목이 긴 까닭이지요. 그리고 길가에 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는 까닭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소? 선비는 그제서야 정색을 하면서 물었다. 그래? 그런데 소나무가 속이 단단해서 오래 사는 것이라면 대나무는 왜 속이 비었어도 오래 살며 사시사철 푸르기만 한가? 또한 학은 목이 길어서 잘 운다지만 개구리는 목이 짧아도 울기만 잘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길가에 잘 버티고 서 있더니만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그러는 것인가? 선비의 의기양양한 말에 코가 납작해진 기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선비님, 아까부터 두 다리 사이에 빳빳하게 서 있는 그 조그마한 물건은 대체 누구의 눈길을 끌려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기녀에 빠지게 되어 평소 외도를 자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아내와 거사를 벌이게 되었다. 일이 다 끝난 후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당신, 도대체 아내를 멀리하고 허구한 날 기녀에게 빠지게 된 연고는 무엇인게요? 그러자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란 무릇 서로 공경하고 서로 분별을 가져야 하는 의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오. 또한 아내는 존귀하여 함부로 욕정을 풀 수 없지만 기녀는 욕정에 맞추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소. 그러니 기녀들과는 아무리 음탕한 일에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재미있게 다 할 수 있으니 자연히 허물이 없고 가깝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소? 그러자 그 말에 아내는 크게 노하면서 말했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나를 공경해달라고 했어? 분별을 가져달라고 했어? 나도 그까짓 것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기녀들은 여러 사내들의 놀이개라. 그것도 무척이나 헐렁할 텐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것이오? 이에 남편이 말하길. 그건 그렇지가 않소이다. 일반적으로 기녀들이란 여러 손님들과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교가 무척 뛰어나죠. 보통의 여자들과는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오. 잘 아시겠소?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 것이라면 염려하지 마시오. 내 그럴 줄 알고 미리부터 돌쇠에게 기교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수염이 많은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시골집에 묵기를 청하였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 요인데 길을 잘못 들어 이렇게 되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에 어느 여인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과부 혼자 사는 집이오나 사정이 딱하니 건너 방에 묵게 해드리겠습니다. 허나 행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건너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너머에서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라고 중얼거리는 여인네의 유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들은 선비는 내일 과부가 맛있는 조갯국을 끓여줄 것이라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과부가 차려온 밥상에는 간장과 김치뿐이었다. 이에 기분이 상한 선비는 주인 여인네에게 따져 물었다. 내 하룻밤 묵게 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서도 어젯밤에 말하기를 오늘은 맛있는 조갯국을 끓여준다고 해놓고선 겨우 간장과 김치가 뭐요? 그러자 과부는 선비를 노려보며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이었다. 내가 비록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기는 했지만서도 어찌 이렇게 양반을 능멸하고 희롱하여도 된다는 말이오?
하룻밤 재워준 것은 고맙지만 이렇게 희롱을 당하니 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구려. 화가 난 선비가 대충 짐을 챙겨 돌아 나오려는데 과부가 선비의 뒤통수에 대고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엠병.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지. 옛날 어느 과부가 대릴사위를 얻게 되어 하나뿐인 외동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옆방에 신방을 만들어 순진한 외동딸과 사위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순진한 딸은 첫날 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 일을 치르기 위해 사위가 겉옷을 벗자 이를 본 딸이 깜짝 놀라 옆방으로 달려와 말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의 가슴에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냐?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돌아가거라. 딸이 신방으로 돌아가자 그때 마침 신랑은 바지를 벗고 있었다. 딸이 그걸 보고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곧장 달려가 끔찍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의 2다리 사이에도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에휴, 얘야, 이제 너는 그의 아내가 되었단다.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하거라. 딸이 다시 가서 방문을 열자 이번엔 남편의 물건이 매우 커져 있었다. 딸은 놀라서 기겁을 하고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도망쳐 달려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래, 이번엔 또 뭐냐? 참다 못한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남자는 2다리 말고 큼지막한 가운데 다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치며 말했다. 얘야, 이제 더는 못 참겠구나. 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해결하마. 옛날 어느 소문난 만석군 양반댁의 어리석은 외동아들이 장가들 때가 되자 이웃 마을의 세 처녀가 서로 시집을 오고자 했다. 그런데 3명 모두 가문이나 바느질 솜씨, 용모, 예절 등이 한결같아 며느리감으로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웠다. 마침내 양반은 지혜를 가늠하기 위해서 세 처녀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수수께끼를 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입이 둘이 있느니라. 위에 있는 입 말고 아래에 입이 하나 더 붙어 있도다. 내가 묻노니 윗입과 아랫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른인가? 사려 깊게 답을 해보거라. 이에 첫 번째 처녀가 자신 있게 먼저 대답을 했다. 예,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아랫입은 아직 이가 나지 않았는데 윗입은 이가 모두 났기 때문에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처녀가 답하길. 아닙니다. 아랫입이 더 어른입니다. 윗입은 지금껏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 아랫입은 수염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으니 아랫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처녀는 말없이 다소곳이 앉아서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양반이 그 처녀에게 넌지시 눈길을 주며 그래, 너는 어느 쪽이냐? 하고 물으니 세 번째 처녀가 답하기를. 둘 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맞는 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소저의 생각으로는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입은 평생 아기처럼 물려주는 젖만 빨아먹는데 윗입은 스스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으니 윗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양반이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 말이 옳도다.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걸 보니 한지아비의 아내 노릇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도다. 하고는 무릎을 탁 쳤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어리석은 아들이 말하길. 그런데 아버지, 저는 젖이 안 나오는데 어찌하면 좋나요? 옛날 어떤 청상과부가 혼자서 어느 기생의 이웃에 살고 있었다. 그 기생은 명창이고 용모가 뛰어나
많은 사내들이 그 문전에 모여들었다. 때마침 어느 날 기생의 집이 조용하고 인기척이 없는 것이었다. 오늘은 왜 이리 조용하지? 무슨 일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한 과부가 기생의 집에 다가가 몰래 문틈으로 엿보았다. 문틈으로 엿보니 두 남녀가 옷을 모두 벗고 함께 붙어 있고 사내가 기생의 양다리를 올리고 자신의 커다란 물건을 밀어넣고 또 빼내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기생 또한 100가지 교태를 부리니 그와 같은 요상한 광경은 평생에 처음 보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그 사내의 커다란 물건을 보고 욕구가 크게 발동하였다. 도대체 그 요상한 짓이 무엇인지 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냐? 과부는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중한 곳을 쓰다듬으며 콧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그만 목구멍이 막혀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속 신음 소리만 내고 있었다. 때마침 이웃에 사는 노파가 놀러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어보아도 과부는 말을 못하고 입으로 소리만 낼 뿐이었다. 도대체 왜 말을 못하는 것이요?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글로 한번 써보시오. 그러자 과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써보였다. 이에 노파는 웃으면서 옛말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건장한 장부를 얻어서 낫게 하면 될 것이요. 하고는 같은 동네의 집안이 가난하여 나이 30이 넘도록 아내를 얻지 못한 우서방을 찾아갔다. 노파가 우서방에게 가서 과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당신이 가서 고쳐줄 수 있겠소?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은 아내가 없어도 있는 것이 되고 그 여자도 남편이 없어도 있는 것이 되니 이것은 둘이 모두 물건을 사서 얻은 격이 되지 않겠소? 라고 말하니 우서방이 크게 기뻐하여 그 말에 따랐다. 그리고 곧 그 과부의 집으로 같이 가서 노파가 그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노파가 나간 후 이윽고 우서방은 옷을 벗고 촛불 밑으로 가 과부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물건을 밀어 넣었다 빼었다 반복하자 샘물이 솟아나와 이불과 요를 적시며 치료가 되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드디어 말문이 트인 과부가 일어나면서 크게 외쳤다. 아니, 내가 아까 낮에 본 물건은 엄청 크던데 당신의 것은 왜 이렇게 작아? 그 일로 인하여 결국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해로하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곳에 난 털이 심이 길어서 그 모습이 마치 말갈기와 같았다. 그래서 남편이 매번 그녀와 그 일을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털을 갈라 해친 후에야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오랜만에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 그 일을 한 지도 한참은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재미 좀 보자고. 남편이 평소와 같이 아내의 털을 해치다가 그만 남편의 손톱이 그녀의 그곳에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아이고 아파라 아파. 아내는 너무나 아파서 화를 내며 두 발꿈치로 남편을 걷어차내었다. 남편은 당황하며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아이고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좀 괜찮소?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로 아니 당신은 다 큰 어른이 어찌 이리도 손이 서투르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할 때마다 이러니 정말 너무한 것 아니여. 아내의 핀잔을 듣게 되자 남편도 무안하고 화도 나서 아니 이 여편네가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는 걸 가지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의 털이 보통 길어야 말이지.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털이 얼마 없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거참. 그러자 아내도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여. 앞집 박서방은 털을 가르지 않고도 잘만 하더이다. 이렇게 부부는 얼떨결에 서로의 간통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늙은 부부가 두 아들과 며느리를 두었는데 모두 효자 효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멈이 병이 나서 누웠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이웃 마을의 용한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약을 지어주면서 말하기를 조모가지를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이 말한 조모가지란 즉 조이삭을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식구들이 그만 조모가지를 남자의 물건인 존모가지로 잘못 알아들어 큰 사단이 일어났다. 먼저 큰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물건을 잘라서 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큰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제사 모실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소중한 그것을 자르면 어찌 한단 말이여.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나섰다. 형님 것이 안 된다면 저의 물건을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아직 시집 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난 빳빳한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이에 화가 난 영감님이 소리쳤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 너희들이 안 된다면 하는 수 없구나. 나의 물건이라도 베어서 놓고 약을 달여서 할멈을 살려야겠다. 그러자 할멈이 놀라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수 없구나. 영감 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어서 베어서 약을 달여오너라.